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린이 법회 지도를 하고 있는 원앙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뭐 법문을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큰 법에 관련된 법문보다는 그냥 뭐 일상에 관련된 걸 한번 말씀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올라왔습니다. 크게 막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한길 놓고 한길 들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불법이란 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예. 그 수행을 통해서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동반되어야지 서가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바른 길로 수행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는 상단에 문수보살 보이시죠? 여러분 보는 우측에 계시는 분이죠. 부처님 좌측에 계시는 혹시 문수보살의 풀네임을 혹시 아시나요? 전체 이름 이렇게 잘 모르시나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면 문수보살의 총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대지 문수사리 법왕자라고 나옵니다. 대지는 큰 지혜를 갖추신 이제 문수사리는 인도어로 만주스리가 이제 한자로 그냥 변환된 거거든요. 문수보살의 이름을 그러니까 문수보살 그다음에 법의 큰 왕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의 최고 지위에 올랐다는 거죠. 이름에도 볼 수 있듯이 지혜라는 게 부처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문수보살 이름의 명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하고 또 수행이 지혜가 동반되지만은 또 할 때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이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세존께서 우리들한테 중도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도. 이 중도와 관련된 게 이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신통 이제 여러분 10대 제일 혹시 들으셨을 테니까 신통력이 제일이신 목곤년 존자가 이제 바루에 담긴 물을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신통이 있으시니까 바루에 물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바루 안에 물 안 속에 무수한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을 마시게 되면 죽이게 되니까 이 바루 속에 너무 많은 중생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옆에 계셨던 사리불 존자는 지혜 제일이거든요. 사리불 존자께서 목곤년 존자에게 말씀을 드리죠. 스님, 바루 속에 있는 물을 출세간법으로 보지 마시고 세간법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세간법으로 보면 안에 중생들이 많이 살지만은 세간법으로 봐야 내 육신이 세간에 있잖아요. 세간에 있으니까 세간법을 봐야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중도라는 게 너무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수행에도 너무 출세간에만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교리와 관련된 건데 인도에 보면 자인화교가 있죠. 자인화교와 다른 점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중도라는 걸 지키는 게 자인화교는 살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마다 이렇게 쓸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거와 다르죠. 우리는 또 살생의 개념이 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중도란 게 출세간의 도에도 필요하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세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 관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혜와 중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그런 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행동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게 있습니다. 세존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쉽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걸.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정명도 있죠.
팔정도랍니다. 팔정도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마갈타국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제 저기 바라나시로 가시죠. 바라나시 가실 때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오비구가 있어요. 예, 오비구, 그 나중에 오비구 되지만은 5명의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처음 설법했을 때 2가지를 설법하시죠. 하나는 사성제, 하나는 팔정도를 설법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팔정도를 배워보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보고 있느냐, 아니면 바르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 바르게 말하고 있느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 뭐 그리고 우리가 뭐 정명 같은 경우는 바르게 우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이제 정진은 이제 바른 정진인데 바른 수행인데, 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면 이제 그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정정은 삼매에 드는 거라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삼매에 드는 걸 정정이라 그러는 건데, 그걸 우리 이제 생활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흥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차분한 마음으로 바른가짐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죠. 안이 눈, 코, 입, 뭐 몸, 마음가짐이 이 팔정도에 되어봐가지고 이게 바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바르다는 게 중요하죠. 바르다는 게. 예, 팔정도의 정자가 바를 정자를 씁니다. 예, 우리가 육군의 행위가 바른지를 따져보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이나 뭐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본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보시고, 아니면 운전을 안 하시더라도 혹시 버스를 타고 가실 때 한번 도로의 차선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십시오. 차선에 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의 차선을 보면 황색과 흰색으로 실선이나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갈 수 있게. 차가 이 도로, 이 사이로 가세요, 아니면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흰색 선으로 되어 있으면 차가 그 사이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사거리나 아니면 고속도로 나들목에 나갈 때 보면 그 흰색 차선 사이에 파란색이나 뭐 분홍색 같은 걸로 선을 쭉 그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표시로. 이렇게 나들목이 나가는 길이라면 요즘은 나들목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어디고 이쪽으로 가는 게 어디라는 걸 표시해 줘요. 뭐 사거리 같으면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 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에 있는 옆에 차도 그 사거리를 따라서 그 차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뭡니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선이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 진입하라고, 옆에 부딪히지 않고. 근데 이게 나중에 잘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거 위법이에요. 차선을 그 분홍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중간에 차선을 긋는 게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에 차선을 외하고 그 외에 어떤 선을 그려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위법이지만은 운전자의 안전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차선을 만들어 놓죠. 예, 위법되지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르게 우리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차원이 조금 틀리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실생활이 제일 낫죠. 실생활에 있는 얘기가 하는 게.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이제 저희 배경을 먼저 조금 길지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말투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경상도에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서 서울에 올라왔지만은 이게 사투리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그 당시 때 어릴 때는 이게 사투리를 고치면 뭔가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경상도 남자들의 특유한 그 고집이 있어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서울에 올라와서도 사투리를 고치질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그 당시 친구들 중에는 많이 고쳤거든요. 서울말도, 그러니까 표준어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있으면 어느 누구가 물어보죠. 야, 네 친구들은 야, 다 표준어 쓰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투리 쓰냐? 그러면 자, 그러죠. 그 친구한테. 우리는 전통파 아이가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집과 함께 제가 출가를 어디를 했냐? 해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을 하죠. 20, 30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고. 헬조선이라 들어보셨어요? 한국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스님계의 제일 힘든 곳이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해인사였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 두 개가 다 뭉쳤죠. 특유의 경상도 고집과 제일 힘든 해인사가 붙은 친구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어요. 스님이 되었고, 그 해인사에서 견뎠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그 출가했을 때는 프라이드가 이만했습니다. 이만히 올라가 있어요. 제 밑에 아무도 안 보였어요. 이렇게. 그 정도였거든요. 이런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도 이제 성직자들이 장교로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종 장교라 그러는데, 그 장교로 가게 됐죠. 저도 장교로 가게 됐는데, 장교로 가게 되면 제 밑으로 병사 하나가 이제 제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배치를 받습니다. 배치를 받게 되면 그 병사가 와서 제 일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자, 이 두 가지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친구가 이제 병사를 대할 때, 그 당시 때 이제 말이죠, 프라이드 이만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때는. 그 20살에 온 친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응해야 되잖아요. 군 안에. 그래 제가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면 일을 잘 못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해인사 스님들의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 해인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해인사에 스님 되려고 들어갔을 때 해인사 스님들이 뭘 하나 시키면 빡 해가지고 다다다닥 해야 되거든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실수가 있으면 그날 참회야. 그러니까 참회하기 싫어서 막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요. 그런 게 습관이 되고, 또 뭐냐면 해인사에서 늘 그래요. 네 생각 갖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생각은 필요 없다. 이래 시키는 대로 말만 들으면 된다. 그 이야기로 저에게 제가 있을 때 스님들이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행자가 되면 공양간에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양간에 일을 할 때 갱두라고 있습니다. 갱두입니다. 갱두가 아니고 갱두라고 있습니다. 그 국을 만드는 걸 갱두라 그래요. 갱두라 그러는데, 국을 이렇게 행자님이 이렇게 국을 이렇게 적고 있을 거예요. 큰 대중이 많으니까 큰 솥에 적고 있잖아요. 그럼 한 스님이 와서 공양간에 들어와서 그 국을 하나 딱 마셔봐요. 이렇게 하나 맛을 봐요. 야, 좀 짠데? 물 좀 부어라. 이러면 물을 또 부어요. 또 한 스님이 와서 또 맛을 봤는데 또 싱거워. 야, 싱겁다. 야, 소금 좀 쳐라. 그러면 소금을 또 쳐. 이게 한두 분 스님이랑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공양할 때 나갈 때는 그 국의 맛이 그 간이 맞답니다. 근데 그럴 때 누가, 그 깽두 보는 행자님이 어떤 스님이 물 부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야죠, 애들한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저도 군종병한테 그렇게 했는 거예요. 군종병이라 그래요, 그 병을. 그러니까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할 수 있는데 막 못했다고 엄청 야단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당시 때는 제가 참 너무 혈기에 그럴 수 있다고 변명을 하지만은 그게 참 잘못된다는 걸 좀 계기가 있었어요. 어떠한 책을 읽게 되면서 내가 안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군종병에 대하는 모습이 보였는 거예요. 군종병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보다는 내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것만 치중하고 군종병의 입장만을 보지 않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전병은 어때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예,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 생각하는데 그걸 잘못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힘들어했죠.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킬 때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 친구는 이 수도권 친구예요.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제가 강하게 하니까 다시 질문하고 싶어도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질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면 되는데 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한 범위 내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틀렸죠. 그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죠. 틀린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저는 그대로 혼낸 거예요. 제가 사투리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해했다는 걸 저는 인지를 못하고 그 친구가 혼을 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참 제가 참 그 친구한테 미안하든지.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 물어봐요. 이렇게 이 업무 이해했니? 아니면 내 말한 것 중에 이해 못한 거 있으면 다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때는 그 친구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옳다고 생각한 게 그 친구한테는 옳은 게 아니었죠. 그 친구가 이제 여기 고향에 살거든요. 고양시에 사는데 제가 여기 있다 해서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 몇 번 찾아왔는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저한테 얼마나 혼났으면 지금 또 제가 보잖아요. 이렇게 애가 떨어요. 이렇게 떠는 모습이 보여. 그거 보니까 제가 참 미안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을 이해를 못 시키면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모습이 여러분도 파다할 겁니다. 이 간단한 또 예가 이거 가족 예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만약 가족 관계에서 이해 못하는 점들도 많이 있죠. 가족이지만 그게 대부분 나는 옳다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얘가 저는 뭐 결혼 안 했지만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카 친구들이 그러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찾아와서 뭐 와서 이제 남자 애들은 와서 이제 다 그러죠. 각시 험담을 하죠. 막 험담해요. 그러면 제가 뭘 알겠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알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그냥 대충 맞춰서 살아라. 그러면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근데 뭐 동기들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애들도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똑같아. 신랑 욕을 엄청 해. 신랑 욕을 엄청 하거든요. 지금 들어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지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신랑이. 그리고 뭐 일을 시키면 일을 잘 안 한대요. 집에서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냉장고에나 뭐 찬장에 물건을 찾을 때 잘 못 찾는데요. 이렇게 보면 거기까지 듣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 남성에 관련돼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원초적으로 다르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 친구들한테, 여자 동기들한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의식 구조가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애들한테. 야, 네가 그 신랑한테 말할 때 신랑 뭐 하고 있었노? 그러면 대부분 TV 보고 있었다 그래요.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보겠죠. 대부분 TV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니는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 거의 설거지나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해요. 야, 남편한테 일 시킬 때 남편이 일하고 있는 중간에 또 뭐 시켰나? 네, 그러면 또 뭐 시켰느냐? 또 뭐 그러니까 부탁했냐? 그러면 ቃ뚱ቃ뚱거리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요. 뭐 일 시키면서 계속 일을 더 추가로 이렇게 원했냐? 그러면 그랬다 그래요. 거기까지 듣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이게 남성과 여성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 구조가 이렇게. 왜냐하면
원시 시대 때 남자들은 보통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물에 대한 그 사냥감에 대한 목표물에 대한 집중이 있어요, 보통. 그런데 여성들은 이제 본인들의 보호 장소에서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를 쫙 살핍니다. 주위를 경계합니다. 적들이 와서 우리 가족을 해치지 않을까. 이 차이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어떤 좌우를 하냐면 남성은 그게 집중이 뛰어난 거예요. 멀리 있는 목표물에 대한 집중이 뛰어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집중을 잘해요. 그냥 잡아야 되니까 사냥감을.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이 TV 볼 때 말을 하면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예요. TV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네 신랑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신랑을 TV를 첫 번째 못 보게 하고, 두 번째 네가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중간에 멈추든가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신랑 앞에 가서 말을 전해라. 그래야 신랑이 들을 수가 있다. TV를 보면 못 듣는 게 아니고 TV 때문에 집중이 되어서 안 들리는 거라고. 일로 갔다가 일로 흘러나가요, 그냥. 남자들은 그래요. 흘러나가요. 그리고 일을 시킬 때도 남자는 멀티가 안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같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목표물 하나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성과 틀립니다. 그래서 목표물 하나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두 가지 시키면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얘기해 주죠.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끝나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요구해라고. 아니면 그 일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걸 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일하고 있을 거라. 보통 남자들 일하기 싫어서 청소 맡기면 막 청소기 막 줄 막 빼면서 이렇게 놀고 있죠, 이렇게. 거기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기 싫은 건데 그걸 중단시키고 다른 일을 부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 몰라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의식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물건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보게 됩니다, 남자는. 그래서 냉장고 묻잖아요, 각 씨한테. 이렇게 냉장고 어디 뭐 있냐 그러면 냉장고 찾아보라 그러면 냉장고를 열어보잖아요. 그럼 또 물어봐, 어디 있냐고. 남자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스캔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전체적으로 보려면. 그리고 나서 보통 부인들이 와서 찾아놓고 여기 있지 않냐고 막 꾸지람 주죠. 보통 그러죠.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스캔이 되지만 남성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예가 뭐냐면, 예를 길을 찾을 때 이제 어떤 건물을 찾기 위해서 누가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방으로 10m 가셔서 뭐 우측으로 5m 그리고 열실 방향으로 7m를 가면 그 건물이 있을 겁니다 하면 남자들은 알아듣습니다. 좌표를 찍어주면 알아들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은 좌표를 찍으면 몰라요. 대신에 앞으로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가셔서 그 큰 건물 옆에 있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이 차이에 이해하시겠죠? 의식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찾을 때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남자들한테. 냉장고 어디 몇 칸짜리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그건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계속 질문 막 어딨냐고 계속 질문하고. 이래서 이런 것만 이해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얘기해 주면서 네가 이걸 할 거는 네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그게 네가 찾아야 돼. 이게 찾는 것도 지혜입니다. 남편분한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말이죠. 요게 말이죠. 이게 또 자식한테도 해당이 돼요. 희한하게. 어디에 해당되냐? 아드님 있는 분들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학생은 잘 모릅니다. 여학생은 잘 몰라요. 아드님 되는 상대, 저 남성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요. 남학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 저희 모친도 그랬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던 거 보면 다 그래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가 막 잔소리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제가 그러죠. 혹시 아들한테 이 얘기하실 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또 다 똑같아.
설거지가 하고 계셨대요. 설거지 할 때 다 저희 모친도 그랬어요. 설거지 잔소리 엄청 많이 하시거든. 식탁 치우실 때 잔소리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남자아이들은 아셔야 될 게, 남자아이들 있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남자아이들은 남자잖아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데 집중을 해. 그럼 안 들리거든요. 희한하게. 그것도 희한해요. 안 들려요, 절대. 잔소리가 그래 들려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남성 아이들한테 제가 그래요. 충고든 뭘 하실 때 절대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남자아이를 바로 앞에 두고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마주보고 눈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 그 다음 일이지만은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뭐 딴짓하고 있을 때 뭐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침대 앞에, 침대를 앉든 뭐 의자에 앉든 어떻게 앉아서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가요? 이게 남편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치해고 중도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 보다가 노부부 촬영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노부부가 이제, 그래서 노부부가 같이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D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일하고 계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노또야, 이런 거예요. 노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PD가 다시 질문이죠. 할머니랑 같이 일하시는 게 이게 대박 난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숨을 팍 쉬면서, 아니,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지만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로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지 않는 남자분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 복입니다. 아주 복이 있다 생각하세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근데 솔직하게 상대방을 배려한 거는 남녀가 똑같죠? 똑같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지만은, 제가 여성이었다면 여성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남성들한테 설명하겠죠. 똑같이 서로를 이러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게 지혜인 거예요.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불교가 이게 심리 상담하고 결합되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딱 초기였거든요. 저도 그때 저도 유행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따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심리를 뭐 자세하게는 배우지 않았지만 약간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배우다가 어떤 강사님이 강의하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에 관련된 거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게임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 강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게임에 많이 빠져 있던 시절, 그러니까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주제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빠졌는데, 좀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조금 젊은 30, 40대면 알 겁니다. 이게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디아블로라고 제가 20대 때 유명했던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양대 산맥을 좌우했던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이 저 또한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 대학생 때는. 이분도 마찬가지였는 거예요. 이분 대학생은 아니었고 자기가 그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다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 때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내 집에서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 다 어떻게 해요? 걔들 게임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잔소리 하면서.
늘 그게 들었대요. 게임을 그만하라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게임하고 엄마가 오셔가지고 막 그만하라고 할 말 찰나에 자기가 그 말을 꺼냈답니다. 엄마도 해볼래? 라고 했대요. 근데 어머니도 그때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그래라 그랬대. 해보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이래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그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 게임 빠져가지고 이제 그 게임이 무슨 무기를 찾아서 뭐 보석을 끼워 넣으면 무기가 좋아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요. 아들 이거 보석 어디 가서 찾아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알려준대. 엄마 거기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찾으려면 뭐 이렇게 뭘 죽여야 돼요. 그럼 못 죽이니까 아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해요. 같이 하자고. 그래가 같이 게임해서 그렇게 했대. 그래가 빠지니까 이제 이게 당신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이해를 하겠다. 그 순간에 아들이 왜 게임에 빠지는지 이해를 해보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게임을 조절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게임을 조절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본인이 게임을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말 수 있는 수준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학생들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게임 빠졌다 학생들 상대로 강의하지 않고 부모님 상대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해서 왜 아이들이 게임을 빠지고 그러면 게임에 빠지기 위해서 뭐 충고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그걸 듣고 나니까 이게 저런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인도 없고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과 그러니까 가족은 그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또 방송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대테러 위기 협상 전문가가 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대테러 같으면 용의자가 인질을 잡고 있다든가 아니면 누가 자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이렇게 그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그 용의자와 함께 용의자 말을 잘 들어서 용의자가 스스로 경찰한테 걸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말을 잘 듣고 공감하려고 그러고 용의자하고 그런 분이라는데 MC가 질문해요. 이렇게 남들도 설득 잘하시고 잘 들으신다 그러면 자제분들한테도 잘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틀리더라고.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지만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여러분 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능엄경 들어보셨죠? 능엄경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 능엄주를 많이 하죠. 그 능엄경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능엄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안한존자가 이렇게 잘생기셨는 모양이에요. 그 당시 때. 그 안한존자가 탁발하러 갔는데 어느 바라문의 딸이 안한존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한존자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막 그랬거든. 그 부모님이 떼쓴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 바라문 집에 왔을 때 이제 잠깐 집 안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제 보통 공양 대접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 안한존자를 흑마술을 써서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 거예요. 탁발하러 왔을 때. 그래서 안한존자 협박하죠. 내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한존자를 구하죠. 이렇게 딱 구하고 안한존자를 데려와가지고 안한존자한테 이제 우리 본성에 대해서 어떤 거다라고 얘기한 게 능엄경이거든요. 능엄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본을 보면 아주 이렇게 안한존자에게 우리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제가 약간 각색을 한 겁니다. 각색을 한 거니까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고지것대로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한역으로 견정돼 있으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좀 부처님과 아난존자를 약간 이제 공경 차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말할까 비속어 같은 걸 안 쓰고 얘기했지만은 그 상황을 좀 재밌게 살펴보면 이래요. 아난존자 불러와가지고 부처님이 야, 본성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대로 문 그대로 나와요. 아난존자 질문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가요? 아, 부처님,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닌데요? 이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다 하면 그럼 부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건 어떤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연유로 해가지고 그게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네가 이해를 똑바로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드는 거죠. 부처님한테 토다는 거야. 토다는 거. 부처님 이거 아니라고 막 토다는 거예요. 아난존자께서. 근데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 제자가 와가지고 제자한테 야, 법이란 게 이런 거야 이러면 탁 그러면서 스승님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새끼 이거라니까 와 그러노? 그러면 제자가 또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러는 건 어떤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 계속 토다네. 야, 스승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뭘 토를 다노? 야, 새끼야 그냥 말 들어라. 그래.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부처님은 다르세요. 다른 걸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능한 게 이만큼 두껍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아난존자가 토달면 아니다. 그게 아니냐. 이런 거다. 또 토달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다. 계속 아난존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아난존자가 계속 반박을 해도 자, 솔직하게 부처님은 여러분 열애께서는 일체지예요. 일체지. 인천 사람과 천상의 스승 랭킹 1위입니다. 랭킹 1위. 최고봉이에요. 일체지이신 열애께서 한마디 던졌는데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일체지,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 말이 합당한 겁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누구와 토를 달아도 죄송합니다.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쉽게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랭킹 1위가 문제가 아니고 제자를 설득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 거죠.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제자한테도 그러는데 여러분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부처님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게 할 수는 없지만은 노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불법이라도 이게 사람이 듣지 않으려면 그건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불법을 청할 때도 이게 대중들한테 말을 줄 때도 청중한테 이렇게 청중의 관점에서 이해를 돕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러죠. 남한테 이렇게 충고나 이런 거 할 때 야, 내 좋자고 하냐? 다 네 잘 되자고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되기라고 말하는 마음에 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듣기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훈계란 게 기분 나쁘지만은 여러분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더 기분 나쁩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상대방이 말한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말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옳음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게 지혜고 그게 중도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뢰가 많아요. 여러분 다르마 끼리떼라는 그 이제 스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인도의 6에서 7세기경에 계셨던 분입니다. 뭐 한역으로 번역하면 법칭이라고 하거든요. 법칭 스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불교 교리를 배워보셨는지 모르지만 교리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학파들이 좀 나와요. 그 중에 불교 교리상 제일 어렵다고 누구든지 다 얘기하는 중간과 유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과 유식. 중간은 여러분 뭐 이제 약창계 읽으시지만 그거 나오죠. 용수보살 약창계라고 나오죠. 용수보살께서 확립하신 중간사상, 우리 말은 일제 말은 뭐 공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게 용수보살이 말씀한 중간이고, 그다음 유식이라고 있습니다. 유식 이게 식에 관련된 건데, 그 세친보살이 확립하신 건데, 그걸 유식학파에 크게 영향을 미친, 후대에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 이 법칭 다르마 끼리띠라는 분인데,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겠죠. 교리적으로도 많이 알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수행도 잘 하시고 이런 분인데, 자, 이런 분한테 한 장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도는 일부 다처제예요. 옛날에 일부 다처제인데, 찾아와서 그 장자가 스님한테 상담을 하죠. 스님, 제가 부인이 2명 있는데, 이 부인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이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로 남아 있어요. 이 다르마 끼리띠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장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장자이셔, 그 집에 혹시 가셔서 부인이 서로 같이 있다면 첫째 부인 뒤로 가셔가지고 두 손으로 눈을 가리시고 둘째 부인을 보면서 소리 나지 않게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부처님 법하고 똑같을까요? 법이 있을까요? 부처님 법에는 무상과 무아죠. 무상과 무아예요. 그런 고민을 스님한테 해오면, 세상이 다 무상하고 무한데 그런데 뭘 그렇게 집착하시냐고. 그거 다 번뇌라고. 그 가족 부인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다 번뇌야. 싸우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번뇌라고. 무상과 무한을만 아시면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무상과 무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내 가족만 잘 되는 게 의미 있는데, 그런 분한테 불법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법칭 스님의 지혜죠. 그 사람을 보고 이분은 불법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해줘서 이 사람이 가정에 가서 좀 더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분도 물론 결혼 안 하실까 더 잘한다는 게 또 신기하지만은, 이게 중도가 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찾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의 입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세상을,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세상을 잘 볼 수 있도록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이 세간의 수행이 더 나아가지고 출세간의 수행이 된다면, 이것 또한 불법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는데, 그래서 내 수행이 잘 되고 있는가라고 판단하는 팔정도에도 잘 되어보고 해서 올바른 지혜가 모두 갖추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사투리 아직도 많이 쓰죠?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나 이해를 못 하셨다면 저희 불찰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여나 사투리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신다면 나중에 한번 질문해 주세요. 스님,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제가 표준어로 다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